썼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한 사나흘 정도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서울? 갑자기 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거야. 뭐? 개인적인 일?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무슨 일인데 숨기려는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아니면 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중학교 때 잠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었지? 그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려는 거야. 가서 상주 노릇도 하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며칠 하고 오려고. 뭐야,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말해야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당신한테 잠시나마 부모 같은 존재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봉사해보고 싶었어.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아무래도 나 혼자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 가면 고생만 하니까 마음으로만 명복을 빌어줘. 내가 이럴까봐 당신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 섭섭하지만 자기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이해가 가긴 해.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내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여서 방해만 될 거야. 아이, 방해가 되다니. 그런 건 아니야. 다만 혼자 생각하면서 가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이는 모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남편을 배웅해 주었어요. 그이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진동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에서 찾아봤더니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이는 정신이 없었는지 핸드폰을 두고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이를 믿긴 하지만 더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진작부터 남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통화 목록은 저와 주고받은 게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스팸 번호였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봐도 온통 제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카톡창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카톡 내용이 보였답니다. 바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줘. 저는 그 채팅창을 눌러 안에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 여자는 바람난 여자가 아닌 여동생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연락 한 통도 없는 거야?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네 곁에 있으면 불행할 것 같았어. 잘 지내고 있지? 아니, 잘 못 지내. 나 조금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위암이야. 말기래. 뭐? 위암 말기?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몸 관리를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러게.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이래서 이 꼴이 되었나봐. 오빠, 나 오빠 보고 싶어. 나 죽기 전에 오빠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오빠가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응, 오빠. 빨리 와줘. 그렇게 대화 내용을 모두 읽자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고아원 원장님의 장례식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부체 하나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니 화도 나더라고요. 물론 신우이가 아픈 건 무척이나 안타깝고 가여운 일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에 가슴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실이 뭐가 되었든 남편에게 직접 듣기 위해서 신우이가 카톡에 남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간 거라 길을 많이 헤매이며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신우이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대학병원이라 엄청 커서 어디서 남편과 신우이를 찾을지 몰라 안내 데스크에 가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신우이의 이름을 대자 몇 호실에 입원해 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를 걸어 마침내 신우이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고개를 여러 번 돌려봤죠. 하지만 남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누군지 찾으려고 침대 앞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며 천천히 병실 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동자는 기운이 없어 당장이라도 감길 것 같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 대식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아내요?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네, 맞아요.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는 부부 사이예요. 제가 듣기론 대식씨한테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이가 핸드폰을 두고 가서 열어봤더니 동생분이 아프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저의 존재를 숨겼군요. 뭐 행복한 추억이 없으니 뭐 그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예쁜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니 동생으로서 너무 기쁜데요. 저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몸은 어때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앉으세요, 언니. 저는 보호자 침대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은 남매인데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거죠? 남편은 저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대체 왜 숨긴 걸까요? 아, 그건 가족이 무조건 다 화목하지는 않잖아요. 저의 식구가 그래요. 어릴 적부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특히 오빠는 가족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으니 언니한테 알리지 않았겠죠. 아, 그럼 부모님이 계신가요? 안 좋은 일로 인연을 끊은 건가요? 아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오빠는 사춘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남편이 고아원에서 자란 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게 무엇인지 꼭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죠? 아가씨, 제 남편이 과거에 대해 말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뭐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말문을 열지 않아요.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옥 같은 과거였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길래 지옥이라는 말까지 해요? 혹시 아가씨가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남편의 모든 걸 알고 싶다고요. 그러자 신우이는 고민하는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딨겠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4살이고 오빠가 6살일 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희 아빠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매일 아빠한테 맞고 지내셨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아빠를 말렸는데 돌아온 건 매질 뿐이었답니다. 오빠는 6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인 13살 때까지 맞고 자랐어요. 학대의 수준은 너무 심해서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참혹하고 끔찍하다고만 알고 계세요. 아, 그런 일을 당했군요. 그럼 어릴 적 학대를 당해서
과거를 숨기려고 한 거죠. 아휴, 가여워라. 불쌍한 내 남편.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정폭력이 끝났지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오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언니 오빠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거기서도 학대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매일 싸움박치를 하며 거칠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고아원에서도 주먹질을 멈추지 못했죠. 그러다 오빠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절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죄를 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집안 환경과 고아원에서 살아남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한 짓이었으니까요.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판사님과 집주인이 선처를 해주셔서 징역은 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다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자 저와 오빠는 둘이 작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둘 다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오빠는 그렇게 버는 돈이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절도를 했던 것처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답니다. 그때까지도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말렸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부잣집에 들어가 골드바를 훔치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대요. 그래서 집주인과 싸우게 되었는데 오빠가 날린 주먹에 맞은 주인이 넘어지면서 골드바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런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숨지게 되었죠. 오빠는 벌벌 떨며 경찰서에 신고해 자수를 했고 강도치사죄로 15년을 복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쯤 만기 출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빠가 언니를 만나 결혼한 거겠죠? 그 이후의 일은 저보다 언니가 더 잘 아실 테니 더는 비밀이 없겠네요. 모든 진실을 듣게 되자 저는 사시나무처럼 떨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충격이 심하셨나봐요. 그게 모두 사실인가요? 대식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다녔다는 게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이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군요. 아가씨는 왜 저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죠? 글쎄요. 아마 더 늦게 밝혀지면 언니가 우리 오빠를 더 많이 미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 형사들이 남편을 찾아온 이유를 대강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출소한 범죄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들린 게 분명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때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아무리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대식씨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고요. 언니,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사고였다고요. 그리고 오빠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오빠는 제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길 바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모든 건 제 탓이니 저희 오빠를 이해해 주세요. 저 말기암인 건 아시죠? 곧 세상을 떠날 겁니다. 저승에 가서 모든 벌을 제가 달게 받을 테니까 부디 우리 오빠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아가씨, 그건 안 되겠네요. 나도 사람인지라 당신 오빠가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지금 그이는 어디를 갔죠? 곧 들어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니요. 그 인간 오기 전에 떠날 겁니다. 그 무서운 인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요. 저는 이만 갈 테니
몸조리 잘하세요. 언니, 오빠를 이해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겁에 질린 채로 병실을 나와버렸고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여긴 어떻게 왔어? 설마 내 동생을 만난 거야? 그래, 만났어. 그리고 당신 과거에 대해 모두 들었지. 난 당신이 그런 끔찍한 범죄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신과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유진이가 다 이야기했구나. 자기야, 많이 놀랬지?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아니, 나는 당신과 할 말 없어. 가까이 오지 마. 그이가 저에게 다가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로 도망쳤습니다. 미란아, 잠깐만 멈춰봐.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이가 다그치자 저는 더 빨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허공에 뜨더니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뒷걸음질로 도망치다가 열려있는 창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남편의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고 있는 힘껏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란아, 조금만 힘내. 내가 구해줄게. 당신이 날 구해줘도 난 당신의 아내로 살지 않을 거야. 알겠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하고 일단 내 손이나 꽉 잡아. 그이는 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저와 복도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심호흡을 연신했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미란아, 다친 데 없어? 내 심장이 다쳤어. 당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알았으니까. 미란아, 언젠간 고백하려고 했어. 영원히 숨길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야. 미란아, 내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과 어떻게 부부로 살아? 난 못해. 더 할 말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짓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난 벌을 받았잖아.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벌받고 반성했다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잘 살기 시작했다고. 미란이 네가 나의 구원자야. 이대로 날 버리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제발 날 용서해줘.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하며 살도록 할게. 그이는 눈물로 애원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진심처럼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 눈을 피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줘.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말? 그래. 생각할 시간을 가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줘.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진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당신 동생을 돌보면서 지내든지 알아서 해. 그래, 알겠어. 나는 얼마든지 너를 기다릴게. 저는 힘없이 걸어서 병원을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미 끊겨버려서 어디로 갈지 몰라 동이 틀 때까지 남편을 생각하며 걸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의 과거를
감싸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입원한 병원에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고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해 합의 이혼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과 부모님 보기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짧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다른 지역의 작은 마을로 떠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왔는데 신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신우이 장례식장에 갈 줄 알아서인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장례식장 역시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지금 그이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부모님은 시간이 더 지나서 찾아뵐 생각입니다. 제 상처가 언제 아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의견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으니 부탁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